네, 저는 지금 현재 그 한양대학교 작곡과의 겸임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네, 작품 활동을 뭐 여러 장르에서 하고 있었는데 한 5년 전부터 오페라 장르에 인발부가 돼서 계속해서 작품을 쓰고 있고요. 네, 어떻게 어떻게 보면 우연이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일이기도 한데. 저는 2004년에 한국에 귀국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인디애나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고 2004년부터 왔을 때는 이제 실내악이나 오케스트라 곡이라든가 이런 곡을 중심으로 기악곡이죠. 작품 활동을 했었는데 우연하게 지금은 작곡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콘텐츠학과에 박사과정으로 계셨던 김문식 선생님 선생님 표현으로는 꼬임에 제가 넘어가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셨던 이중섭이라는 작품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조건이 잘 들어맞아서 그 작품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창작 오페라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고요.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뭐 늘 수업이 그렇습니다만은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업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오늘도 여쭤봤어요. 어떤 분들이 오시냐고. 그래서 제가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들으시는 분들이 필요한 얘기를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저는 작가 선생님들 글을 쓰시고 오페라의 작가 선생님, 음악가 분들은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작가 선생님들 중심으로 모여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중심으로 조금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50분씩 2번 주어졌다고 그러셔가지고요. 지금 40분쯤 됐는데 25분쯤 쉬고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하고 10분 쉬었다가 그러니까 11시 25분, 11시 35분에 다시 하고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두 텀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소개드렸습니다만은 창작 오페라가 무대 위에 서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그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냥 요즘 여러분 가끔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큰 잠실체육관이라든가 큰 경기장에서 라보엠이라든가 투란노트라든가 이런 큰 오페라들을 기획사에서 올리는 거와는 아주 다른 과정입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투자자를 모아서 돈 가지고 그냥 딜을 해서 다 통째로 사와서 프로덕션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이 아주 순수 창작물로 만들어가는 과정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즈니스고 저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술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은 이 프로덕션 자체가 말 그대로 예술이다 보니까 돈이 되지 않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가 선생님들도 혹시 내가 오페라 리브레토를 하나 써서 한번 로또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많은 제작자들이 창작 오페라 제작자들이 제 표현으로는 쓰러져 갔습니다. 예, 계속 쓰러져 갔고요. 지금도 사실 쓰러지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분들의 정말 열정을 많이 느낍니다. 하다 보면은요. 정말 돈이 안 되는 거 확실히 알고 망하는 거 알면서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진짜 예술가구나. 참 어떻게 보면은 요즘 예술이 대중 혹은 상업하고 연결되면서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전에 맨 처음 막 시작할 때 글을 처음에 쓰시기 시작할 때 그 느낌처럼 순수하게 그거 자체만으로 의미를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직 여전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이 장르가 파트가 이 창작 오페라 파트입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작년에도 작업을 했고요. 다른 오페라인데 지금 소개되는 거 말고 그다음에 지금도 사실 또 새로운 작품을 쓰고 있는데요. 기회 되시면 올 6월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창작 오페라 하나 올라가는데 똑같은 과정을 이제 여러 번 겪으면서 제가 절감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제작자분들은 거의 일방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간다면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작가 선생님들하고 작곡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거를 조금 이렇게 취업시켜서 조금 더 너무 심하지 않도록 그 조율을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조율자가 저는 이 작가하고 작곡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창작 오페라 현실이 그 제작비 대비 그 수익성이 뭐 없기 때문에 근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뭐 제가 왜냐면 그 데이터를 다 본 거 아니겠습니까? 제 오페라 운영했던 거 작년에 했던 운영 오페라 같은 경우라면은 국가 제작 지원이 3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보조금이 6천만 원을 이제 했으니까 스폰서를 받아서 한 3억 6천만 원 정도의 프로덕션 그 버젯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나중에 보고받기는 4억이 조금 넘게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미쳤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제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공연 중에 티켓 수입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6천만 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투자해서 6천만 원 버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작 오페라는 사실 하기 어려운 장르고 우리나라 창작 오페라가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수익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옛날 시대 오페라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전문화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화된 그 작업이라면 아마도 국립오페라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뭐 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일 할 수 있는 창작 오페라를 제대로 진행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국립오페라단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립은 말 그대로 정부 예산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국립오페라단 주체로 한 창작 오페라는 상당히 일단은 럭셔리하고요. 기본 버짓 한 10억이 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익성을 바라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티켓을 얼마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철 선생님도 티켓을 꽤 파셨을 거예요. 공연하시면서. 근데 그런 국가단체이기 때문에 티켓 판매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저희 때는요, 제가 했던 나는 이중섭이다. 그 다음에 오페라 운영. 두 오페라 제가 쓴 오페라에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정부 지원금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는 코리안 챔버 오페라단하고 그 다음에 서울 오페라 앙상블 두 단체가 했지만 그 단체 기금으로 한 것이 자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 두 오페라 전부 다 이제 정부 지원 자금으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페라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국립오페라단에서 대부분 다 이제 위촉을 했죠. 작곡가 선생님들한테 얼마를 드리고 제작을 해서 왜냐면 수익성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작품 자체로서의 어떤 그런 이것도 중요하다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자산으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 지원 차원에서 이제 지원해서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수십 년 동안 하다가 자체적으로 아마 실패했다라고 판단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하자. 그래서 제대로 한번 프로덕션도 소위 말하면 이제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어느 팀이 잘하는지 해서 그러면은 그 예산에도 아마도 우리가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이만큼만 줘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산도 좀 삭감하면서 10억까지는 안 주고 그래서 한 3억 정도 이제 주면서 더 좋은 프로덕션을 만드는 아마 작전으로 바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011년부터 창작 오페라 팩토리인가 뭐 이런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국립오페라단에서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그렇게 실패라면 좀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동안 오페라 썼던 선생님들 계시니까 작품이 실패한 건 아니지만은 그 자체적으로 좀 방향을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국립오페라단이 소화해서 그 작품을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무형 문화로 가져가겠다. 왜냐면은 여러분 따가 이탈리아 오페라면 너무 잘하시는 거 많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한국도 성악가들도 훌륭하시지만은 이런 예술에 대한 그런 거에 대비 우리나라 창작 오페라의 그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느냐, 오페라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쵸, 뭐가 있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실제 이제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주 옛날 작품입니다만, 근데 그런 작품들이 공연도 잘 안 되죠. 왜냐면 워낙 옛날 작품이기 때문에 70년대 이런 작품이다 보다 보니까 지금 또 이게 플레이브하고는 들으시면은 너무 고루해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마 공연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창작 오페라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작품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도 국립오페라단에서 조금 이제 활성화시켜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모를 했고요. 공모하는 과정이 이제 받아서 심사하고 인터뷰 심사하고 그다음에 파이널로 4팀을 뽑아가지고 실제로 쇼케이스를 했습니다. 쇼케이스를 해서 그때는 이제 평론가부터 시작해서 작곡가들, 뭐 지휘자, 그다음에 대본 뭐 쓰시는 분도 계시고 연출자 이렇게 다 모이셔가지고 한 10여 분이 심사하셔가지고 한 작품을 뽑아가지고 이제 국가기금을 이제 줘서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작품이 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죠. 자체적으로 작품을 써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그 오페라, 창작 오페라 연출하는 분들 오시면 더, 제작하는 분들 오시면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굉장히 그 작품이 올라가서 무대 위에 올라가기까지의 그 보이지 않는, 그냥 무대에서 예쁘다,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외에 상당히 그 많은 부분들이 그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작품을 시작하시면 같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이 2개인데, 나는 이중섭이다라는 작품 하나하고 그다음에 운영이라는 2개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2 작품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가지고 제작 과정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마 관심 있어 할 것 같고, 저도 사실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리브레토와 그다음에 이 실제 음악과 어떻게 매치업을 시켜야 되는지, 뭐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들은 또 좋은 옆에 리브레티스트가 있어서 좋은 대본을 쓰고 또 그 대본 위에서 좀 오페라 썼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작회의라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에 대한 다 모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뒤에 있는 그 대본 회의라는 게 있는데, 대본 회의도 같이 들어가죠. 제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오페라의 승패는 제가 보기엔 대본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본이 없이는 아무리 음악이 좋다고 해도 오페라를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음악은 좀 시원찮아도 대본이 좋으면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게 저는 오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대본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마 한번 기억해 보시면, 오페라를 많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기억하시는 오페라의 보통 아리아도 중요합니다만은, 아리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역시 줄거리, 그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기억에 남지, 그 디테일 음악들은 사실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감만 있는 거죠. 가서 이제 들어보시면서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남아서 나 또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역시 좋은 뭐 영화도 요즘 뭐 돌려보기 많이 하는 게 사실 그런 좋은 스토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본이 굉장히 중요해서 보통 대본 회의를 두 작품 다,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대본 회의라는 거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지만 이야기 구성상의 재배치죠, 뭐 재구성 이런 것들이 보통 한 3개월 이상을 제작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제작자, 연출자, 그다음에 작곡가, 그다음에 대본가 다 모여서 첫 대본까지, 보통 초안 바꾸고 보통은 한 미니멈 한 4안 정도, 4고 정도까지는 가고요. 많이 갈 땐 제가 지금 하는 건 7고까지 왔어요. 지금 대본이 계속 수정을 하면서 대본하면서, 왜냐면은 그 대본의 그 중요성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본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제작 회의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대본이 결정이 되면 이제부터 이제 작업을 사실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작 과정 중에 대본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맨 처음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작 예를 들면 오페라 큰 씬 중에 어떤 씬이 있다라서 그 각 씬마다 들어가는 버젯이 얼마인지를 정하고, 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다 체크업을 해서 그러니까 오페라 연습 시작하는 건 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4개월 전부터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이 모든 셋업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연하기 한 3개월 전부터는 그냥 연습만 들어가는 거지, 그때 무슨 다시 제작에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는 뭐 나름대로 좀 그래도 그 기금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홍보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홍보 제작 회의 중에 뒤에 홍보가 들어 있는데요. 그 창작 오페라는 그냥 오페라, 혹시 뭐가 있을까요? 리골레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리골레토. 공연장에서 보신 분 혹시 계시면, 리골레토 유명한 거잖아요. 근데 안 보시죠. 잘 알아요. 근데 아니 보진 않습니다. 이런 분들 많죠. 저도 뭐 그렇지 가기 힘듭니다. 저도 뭐 오페라가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만큼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서 오페라도요. 근데 잘 못 가게 됩니다. 일반 알려진 오페라도 못 가게 되는데,
창작 오페라는 사실 더 힘들죠. 더 힘들어서 홍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리는 부분은 그거는 정말 과하다 해도 과하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창작 오페라는 상당히 홍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나는 이중섭이라는 사실은 그냥 웹 홍보라든가 뭐 이런 건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운영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대학로 쪽에도 많이 붙이고요. 그다음에 대학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홈페이지에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뷰도 한다든가 실제 연습 장소도 찍어서 올리고 그런 이제 인터넷 홍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단 같은 거 바깥에 이제 현수막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LED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근데 워낙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덕션을 가져오는 외국 단체를 통째로 가져오는 그런 뭐 TV를 통한 홍보라든가 뭐 버스에 붙여가지고 배너하는 홍보 이런 거는 사실 너무 비싸서 제작비가 없어서 못하는 과정인데 그만큼 이제 홍보가 많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처음 하는 첫 오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홍보 파트도 굉장히 중요한 제작회의의 하나의 이슈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피아노 보컬 음악 관리 제가 오페라 제작 과정 두 번째 거는 먼저 제가 오늘 좀 이따가 쉬는 시간 잠깐 보시면 되겠는데 맨 처음에 공연 그 작품 버전은 이렇게 피아노와 그 인성으로 된 악보가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와서 연습을 아까 말씀드린 한 3개월, 한 4개월 전부터 연습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실제 공연할 때는 오케스트라랑 같이 공연을 하지만 이때는 피아노로만 연습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한 2개월 반 정도 연습을 해서 왜냐면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보셨습니다만 PT에 아래 내려가서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합니다만 노래하는 분들은 악보를 당연히 안 보고도 해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안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훨씬 전부터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실제 무대에 올라왔을 때 전부 다 외워서 공연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사실 또 이제 약간 음악인들의 부끄러움인데 좀 갭이 느껴지는 게 노래하는 분들은 정말 수개월 동안에 그 왔던 부분을 제가 다 봐왔기 때문에 그 수고와 열심과 노력을 정말 너무 감사한데 이제 오케스트라는 보통은 한 4번 맞춥니다. 자체적으로 2번 연습하고요. 왜냐면 시간이 보통 운영이 조금 길었는데 한 2시간 한 10분, 15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분 되는 정도 길이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연습 시간도 굉장히 길죠. 한 번만 맞춰봐도 150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회당 오케스트라가 적게는 한 800만 원, 많게는 한 1200만 원 정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번 한다고 치면은 그거만 한 5천만 원이 넘죠. 그러니까 이제 더 하고 싶어도 음악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맞추기 원해도 제작비가 많지 않다면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오늘 동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하나는 나는 이중섭이다 2013년에 공연했던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했던 작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극장에서 했던 운영인데 그 소극장 오페라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음악이 그다음에 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연습을 많이 못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제작 버젯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나는 이중섭이라는 소극장 오페라로 지원을 받아서 1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대극장 오페라 3억하고 딱 반 해서 받아서 극장도 규모도 조금 작지만 근데 하여튼 그 연습 과정 같은 경우가 이 오케스트라와 성악 파트가 조금 그런 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지만 현실은 오케스트라가 안 맞춰주는 게 아니고 거기도 수가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술을 하자 우리는 돈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투페이를 하면 연습을 더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제작비 문제 때문에 많이 못 맞추다 보니까 이제 기대했던 이제 성악 파트가 한 2-3개월 연습했던 그 어떤 음악적 수준 레벨에 비해서 오케스트라랑 같이 맞췄을 때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있는 부분이 아마 그런 이유일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 일주일 전부터 무대에서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올리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창작의 실제에서 제가 지금 이제 쓴 오페라인데요. 보통 이제 오페라의 장르는 오페라의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노래 파트는 가장 많은 이제 아리아가 있고요. 혼자 부르는 거죠. 보통 주역들이 저 같은 경우는 오페라 안에서 한 3개, 적게는 3개 정도는 아리아를 줍니다. 그래서
일단 주인공이니까 무대에서 많이 서야 되고요. 그게 또 하나의 그 대본 쓸 때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주인공의 비중 뭐 아니면 또 조역의 비중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본에서도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대본에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너무 과하다. 여기 이건 좀 줄이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주역들이 한 3개, 많게는 4개, 적어도 한 2개 정도는 이제 아리아가 들어가고요. 보통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아리아들이 다 이제 이탈리아 오페라라든가 프랑스 오페라에 독일 오페라 기억하는 게 이제 그런 아리아들이 거고 주인공들이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역들이 부르는 한두 개의 아리아들이 구성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부르는 노래도 많죠. 뭐 사랑을 주제로 한 거는 보통 주인공 둘이서 듀엣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듀엣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오. 3사람이 부르는 거죠. 뭐 갈등의 3사람이 부를 수도 있고 조화의 3사람이 부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콜텟 그래가지고 4중주가 있고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그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2중주 특히 3중주, 4중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는 이유가 그 보통 이제 가사를 3파트가 같이 부를 수도 있지만 다른 가사를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사가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음악적으로 좀 짧게 하면서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트리오 콜텟이라서 가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대신들 서너 명이 뭐 어떤 왕을 이렇게 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뭘 하자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한 사람씩 계속 얘기하게 하면 너무 지루할 수도 있고 하니까 같이 동시에 얘기함으로써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듣기에는 근데 이제 음악적인 건 좀 효과적인 방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콜텟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창 파트가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어떻게 운영과 나는 이중섭에서는 합창 파트가 그 주인공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상황 설명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조금 좀 드라마틱한 파트이고 일단 많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좀 표현하는 그 효과가 좀 뛰어나다 볼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 상당히 많이 쓰게 하는데 보통 이제 따로 여러분들 혹시 아는 그 나부코의 히브리 노래들의 합창 이렇게 되게 합창곡이 오페라 나오는 합창곡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전달하는 그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합창곡을 쓰는데 보통은 제가 이제 한 3곡 정도씩 합창곡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으로는 3곡입니다만 이제 간간히 사이사이에 이제 효과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작하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합창이 안 나오는 오페라도 있어요. 전혀 뭐 서너 명이 한 오페라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했던 오페라 이 2작품은 전부 다 합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사용이 돼서 합창도 한 3곡 정도씩 구성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런 종류의 그 오페라의 장르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라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따로 연주하는 경우 보통 이제 오버처라고 서곡이라든가 중간에 이제 간주곡해서 인터메조라고 그래서 막 사이에 연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는 이중섭이다 같은 경우는 오버처하고 그걸 제가 프롤로그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필로그에서 마지막 번 후주부처럼 해서 앞뒤로 오케스트라가 카바해서 공연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마치는 그런 걸 엮었고요. 그다음에 운영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오버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2막 끝나고 3막 전에 인터메조에서 오케스트라 간주곡을 따로 넣습니다. 한 5분 정도씩 걸리는 그러니까 그건 단독 오케스트라 곡으로 넣어서 약간의 그 스토리에 대한 배경도 설명해주고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한 예고도 해주는 뭐 그런 역할로 해서의 이제 오케스트라 장르 파트의 곡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제가 오페라 안에서의 뭐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오페라 난 이중섭이다에서는 총 이게 3막 9장이고요. 서곡을 포함하고 있고요. 아리아 7곡이 있고요. 이중섭이 2곡을 부르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 오늘 아까 들어보려고 지금 가져왔는데 여기 컴퓨터가 지금 안 돼가지고 제가 악보는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음악은 못 들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덕이 마사코가 이중섭의 아내죠. 현재도 지금 살아 계시고 저는 영상으로 예전에 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올해네요. 올해가 이중섭 탄생 100주년 그래서 굉장히 크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갔다 왔어요. 좀 와서 좀 보라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 오페라를 올려줄 줄 알고 갔었는데 그게 아니고 올려줄 뻔했는데 제작비를 그쪽 제시한 게요. 저희 할 수 없는 제작비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금 어렵겠다고 그거는 뭐 그러면 저희가 다른 데 스폰서를 받아오라는 거죠. 지금 가는데 이건 제가 대회비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얘기하니까 서귀포시에서 얘기한 거는 한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못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거기 숙소라든가 뭐 연주자들 그런 거 숙소 같은 건 따로 하지만 순수 제작이 아니면 오케스트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개런티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보통 최소한 한 1억 이상은 해야 아니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다 받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지금 그 하려고 하는 코리안 챔버 오페라단에서 그만큼의 버젯을 운영할 만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연주자 단체에서 우리 할게 뭐 우리가 돈 가져서 할게 하면은 서귀포시는 그걸 원하는 거겠지만 저희가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쇼케이스만 한 20분 공연했었어요. 그래서 다들 너무 일단 뭐 좋아하셔서 저희 판단으로 좋아하셔서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작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뭐 갈라로 할까 막 이러다가 사실은 이제 조금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중섭이 지금 난립니다. 서귀포 가시면요 3월부터 전시회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7월, 8월에는 뭐 연극 그다음에 뮤지컬, 새로 쓴 뮤지컬이 있습니다. 뮤지컬 이런 공연을 많이 해서 하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저희는 선견지명이 있었죠. 물론 김용범 선생님께서 소설을 쓰셨고 그다음에 그 소설을 대본화해서 오페라로 올려서 이미 우리는 10년 전부터 사실 이 이중섭에 대한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이렇게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만 하여튼간 네, 남덕 마사코가 여자 주인공으로서 아리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모문식인데요. 모문식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모문식. 근데 두 곡이니까 제가 보니까 이중섭하고 비중이 굉장히 비슷하게 썼는데 이 모문식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모문식하니까 문식은 뭐 이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죠. 김문식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땄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인생이 이렇게 카피 인생이었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을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서 작가한테 김문식이라고 들어서 제가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서 이름을 좀 바꾸자 해서 모자로 바꿔서 모문식으로 바꿔가지고 가상의 인물로 넣어서 이중섭의 모사화가입니다. 몰래 그리는 요즘 또 한참 또 지금 이중섭의 그 위작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때도 그랬었어요. 2000년도 초반에도 이중섭의 이 위작 문제가 뭐 계속 뭐 있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만 하여튼간 네. 그 어떤 설정하는 그래서 약간 미치광이죠. 근데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데 자기가 이중섭이라 생각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대본 회의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주인공이 이중섭인데 이중섭을 부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중섭을 많이 주는 거죠, 역할을. 또 있지만 이중섭을 부각시킬 만한 인물을 하나를 설정을 해서 일종의 갈등의 요소 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하자라는 그래서 후자 쪽으로 좀 해서 모문식이란 가상의 인물을 집어넣어서 모사화가로 하다 보니까 거의 비중이 비슷해서요. 아리아도 제가 두 곡을 넣었었고요. 그다음에 구상 선생님이 아리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강노인이라고 황소를 그리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그 서귀포시에서의 그 사건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51년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 중에 전쟁의 아픔도 한번 노래하자 그래서 이 강노인의 할아버지가 그 아들이 군에 끌려가서 생사를 모르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아들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중섭에게 와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그러는데 이중섭한테 자기 아들의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니까 왜냐면 제사라도 지내주고 뭐 예를 들면 죽었으면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중섭한테 부탁을 해서 이중섭이 그림을 그려주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중섭이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황노인이 자기 아들의 얼굴에 그림 모양새를 말로 합니다. 뭐 그래서 그렇군요. 뭐 코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부르는 아리아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원래 대본에는요, 그냥 코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입은 어떻고 이렇게 말로 돼 있는데 이 곡은 방언으로 했어요. 제주도 방언으로 해서. 그때 강수 선생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거를 제주도 말로 바꿔가지고 아리아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토속성이죠. 이 오페라가 우리 오페라가 한국 오페라니까 한국에 특히 이제 제주 방언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재미있겠다라는 거에서 이 강노인의 아리아는 하나만 제주도 방언으로 노래하는 아리아가 되겠습니다. 듀엣곡이 이중섭과 남덕이 그 서귀포시에서 부르는 힘들지만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런 노래가 있고 그다음에 남덕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생활할 때 이중섭이 몰래 이제 일주일 동안 가 있는데 그때 가서 만나서 이제 조우하면서 불렀던 사랑의 듀엣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두 곡을 넣었었고요.
그다음에 트리오는 이중섭 남동 장모는 장모 뭐 이게 전 잘 모릅니다. 장모 대본에는 장모님이 이중섭을 이렇게 많이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당해서 돈도 다 날리고 자기 딸을 너무 고생시키니까 이제 막 돌아가라고 우리 필요 없다고 우리끼리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용서해 달라고 뭐 이런 내용의 트리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이중섭 구상 김광림은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중섭 화백이 죽음 직전에 인생이 참 허무하다.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내가 여태까지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뭐냐라는 약간의 그런 고백을 할 때 친구들이었죠. 구상 선생님하고 이제 김광림 후배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아닙니다. 사랑은 참 아름다운 거고 그래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아주 남성 삼중창으로 이렇게 쓴 곡이 되겠고요. 합창곡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다음에 중간에 첫 시작에 이제 전시회에서 위작 논란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하는데 그때 합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피난민들의 노래에서 우리 한 잔 술 마시면서 다 잊어버리자 뭐 이런 합창곡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중섭의 아리아에 같이 묻어서 무너지고 부서져라라는 그 합창곡이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관현악곡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곡과 마지막 곡으로 되고요. 한 120분 정도 구성되고요. 그 낙본을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페라 운영인데요. 구성을 3막 9장으로 이중섭이다랑 비슷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곡과 중간에 이제 오케스트라 간주곡이 사실 이것도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가요? 그래서 제가 오페라를 거의 연습을 막 시작하는 중간에 2막 마치고 나서 조금 인터미션은 정하니까 인터미션 끝나고 나서 조금 리프레시먼트를 하자라고 사실 지휘자 선생님이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 오케스트라 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뭐 한 달 정도 만에 쓴 곡입니다. 사실 오케스트라 곡은 좀 아무래도 손을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집어넣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 괜찮았다. 선생님의 판단이 좋아서 다시 집어넣어서 이제 중간에 2막 끝나고 3막 인터미션 끝나고 시작하기 전에 앞장면과 이어질 장면들 혹시 빠졌던 이야기들 왜냐면은 단종인가요? 단종을 살해하는데 살해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운영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때 오케스트라 인터메초 때 띄워주면서 영상으로 보여주고 영상이라는 게 사실 무대에서 보여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오버랩 시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신의 한 수처럼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리아가 좀 많습니다. 12곡이고요. 이 곡은 운영이 3곡을 부르고요. 운영과 김생. 운영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궁녀입니다. 궁녀인데 그 궁녀가 일반 궁에 있는 궁녀가 아니고요. 사궁이라고 하죠. 사궁에 있는 안평대군이라고 하는 안평대군의 사궁에서 있는 궁녀인데 그 궁녀가 주인공이 되고요. 아무래도 주인공이다 보니까 아리아는 제일 많게 3개 줬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앞부분에 한쪽, 그 다음에 중간에 한쪽, 그 다음에 마지막 쪽에 한쪽 이렇게 해서 좀 배분을 해서 몰리지 않도록 일단은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생은 운영을 사랑했던 김진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연하게 시연회에서 운영을 만나면서 사랑을 하게 되는 남자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생도 아리아가 2곡이 있고요. 첫 번째 곡은 그리워하면서 그때 만나면서 첫 번째 이미지를 잊지 못해서 부르는 아리아가 하나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운영이 죽습니다. 이제 운영이 운영이 사실은 죽는 이유가 김생이 죽을 줄 알고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자기도 김생 없이 아직 안 죽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고 죽을 거라 예상을 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는데 자결한 뒤에 이제 오면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오열하면서 부르는 마지막 오열의 아리아가 하나가 이제 김생. 그래서 인생 무상이다. 무릉도는 다 필요 없다. 나는 뭐 이렇게 굉장히 자학하는 듯한 그런 아리아가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스스로 자결하면서 죽는 그런 아리아가 있고요. 이 오페라 운영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또 듣기로는 우리나라 많은 알려지지 않은 소설 중에 유일하게 비극적인 소설, 트래지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페라 장르는 세리아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좀 심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작회의 할 때도 좀 웃긴 것 좀 넣어야 될 텐데 이게 약간의 코믹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몇 개의 캐릭터를 넣고자 했는데 했지만 무대에 올려보니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마 제 기대로는 올해 안에 다시 재연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요. 아마도 그때는 아마 제작을 다시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토리 어떤 내용을 조금 더 수정을 하거나 바꿔서 조금 더 재미있는 구성을 하려고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거든요. 조금 더 코믹한 게 없다 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부분도 좀 있고 왜냐면 너무 지루하니까 뭐 저희만 좋죠. 어쨌든 처음 듣는 분들은 그게 너무 심각한 얘기해서 제가 늘 개인적으로 대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연출하면 정말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는 오페라 하고 싶어요. 좀 희극 오페라, 아주 그냥 코믹 같은 거 제 소원이라고 제가 막 떠들고 다녀요. 좀 그런 대본 좀 가져오라고. 혹시 정말 그런 대본 있으시면 정말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정말 코믹한 거 한 70분짜리 제가 좋아하는 오페라 중에 하나 잔니스키거든요. 예,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그런 오페라 한번 쓰고 싶어요. 얼마나 재밌고 유쾌하고 굉장히 아이디어적이지만 그래서 오신 분들이 막 웃고 좀 갈 수 있는 오페라 하고 싶은데 전 아직 걸려드리기 우리 김용원 선생님이 심각하시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다 아주 심각한 정말 이 예술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아주 심각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오페라 전체적으로 다 세리아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가 김생의 늙은 노비인데요. 역시 이게 신분 상승을 꿈꾸는 그런 사람인데 특이도 굉장히 좀 역할이 중요하다 해서 약간 악역적으로 약간 이하고 같이 그러니까 요랬다 저랬다는 역할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아리아가 2개나 있고요. 그다음에 금화가 요거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화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조금 요청을 해서 제가 아리아를 쓴 거예요. 제가 금화가 요에는 무당이거든요. 무당이다 보니까 솔직히 개인적인 거는 저는 이게 좀 이렇게 너무 무속적인 것들이 심하게 드러나면 오시는 분들이 무속적이지 않은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거 너무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오페라는 약간의 매니아층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나름대로 내가 좀 안다라고 하는 분들이 느낌적으로 그런 걸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사실 그리고 이 곡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한국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음악 하면은 이제 뭐 왕자호동이라든가 이런 그런 국악적인 걸 많이 쓰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한국적인 그런 소재 음악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적인 음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화에 대한 역할을 제가 상당히 많이 줄여놨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처음에 대본이라든가 음악을 처음에 보시면서 금화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리아를 써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금화 아리아는 나중에 한 곡은 나중에 추가가 된 아리아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없던 아리아가 생겨가지고, 가끔은요, 이번에는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절대 아닙니다만, 스폰서십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노래하는 분들이 내가 좀 해달라.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그런 분들이 제작 관련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면은 아리아를 써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다고, 이번에 아니었는데, 그런, 중간에 약간 삽입된 저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뺐었는데 이렇게 넣었던 그런 게 있어서 금화가 왜 2곡이나 되는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평은 안평대군이죠. 그 사이에 이제 밀려난 이제 군이고요. 그래서 안평대군 아리아가 하나 있고요. 안평대군이 운영이 힘생을 좋아하는 걸 알면서 너 내가 지키보고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위협하는 아리아로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견은 사실은 이제 목류도 원도 때문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오버랩을 좀 시키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작회의 때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운영이란 소설로만 그냥 FM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드라마를 만들어다 보니까 또 집어넣은 게 안견이고 목류도 원도를 혹시 와서 보셨는지 모르죠 오페라. 목류도 원도가 처음에 첫 장면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쫙 흘러가죠. 쫙 흘러가는 게 목류도 원도 그림을 그래픽해서 올려놓은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안견을 그리고 저 오페라 시작을 안견이 합니다. 목류도 원도 이야기를 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허무한 사람의 인간사 얘기하는 부분들이 오페라의 시작인데 그것을 이제 안견이 열고요. 맨 마지막에 상이 나가는데 상이 나가는 장면에 있어서 또 그 상을 리드하는 파트가 또 안견인데 첫 곡 아리아가 하나 있습니다. 시작할 때
그다음에 이제 궁녀가 있는데 궁녀는 이제 콜테트 하고요. 궁녀들이 이제 사중주도 하고 뭐 노래 부르는데 궁녀 한 사람이 그걸 뭐라 그러나요? 궁녀 중에 이제 우두머리 궁녀가 궁녀의 삶을 노래하는 너무 우리도 사랑하고 싶고 근데 그 궁녀가 이제 노궁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지난 거죠. 자기는 사랑도 못 받았는데 이미 자기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웃으면 웃어야 되고 또 울으면 울어야 되고 낙엽이 막 지날 땐 져야 되고 또 우리는 이런 어떤 궁녀의 삶을 애절하게 노래하는 그런 아리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아리아입니다만 이 궁녀 아리아가 하나 있어서 총 12곡. 보통 아리아 한 곡이 한 4분 정도 걸리니까 이 아리아 곡만 한 50분 정도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뭐 여러 평론가들이 많이 오시니까 음악하는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아리아가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리아가 많다는 기존 오페라들,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아 오페라라든가 이런 기존 오페라들이 아리아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모토가 뭐였냐면은 노래하는 오페라다. 그러니까 반대로 레시타티브가 너무 많으면 사실 너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아리아를 좀 많이 하자. 그래서 사실 이제 제작할 때도 선생님들도 많이 그러니까 제작하는 분들도 원하셨기도 했고 그래서 운영 같은 경우는 아리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계속 노래를 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리아가 좀 많이 구성됐고요. 듀엣도 3곡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운영 김생 이 노래가 있고요. 극적으로 만난 부분, 그 다음에 사랑하기 직전에 만난 부분 이렇게 2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쯤에 세조가 약간 사실 이거는 이제 뭐죠 이렇게 보이지 않게 등장하는 거죠. 보이해서 세조가 너는 참 한심하다.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뭐냐? 궁녀들만 데리고 놀면서 그게 좋으냐? 나라가 이런데 이런 거를 질책할 때 원래 세조가 아버지를 죽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안평대군은 당신은 진정한 왕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두 사람이 갈등하는. 네, 그다음에 콜테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 김생 안평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많은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말하면 뭐 모테트 같은 거죠. 1, 2, 3, 4의 합창 파트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다 다른 가사로 라틴어, 프렌치, 뭐 독일어, 이탈리아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것도 사중창이지만 자기가 할 말이 다 달라요. 운영은 운영대로. 그다음에 김생은 김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다음에 안경과 안평도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동시에 마치 스테레오처럼 이렇게 들리게끔 하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난 공연 때는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고요. 물론 일단 첫 번째로 곡이 잘못 썼기 때문에 안 좋고 그다음에 앙상블 효과를 좀 잘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이 더 필요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일하게 이 오페라 전체 공연하면서 그 완성도 측면에서 가장 지금 제가 지적하고 떨어졌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콜텟 부분인데요.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콜텟이 어렵고요. 그 밸런스 왜냐면 소프라노라는 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이스처럼 바리톤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음색이 안 맞아요. 사람이지만 똑같지 않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사람 소리 똑같은데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소리들이 그러니까 안 맞는 소리를 음악적으로 배치하면서 서로 어떻게 밸런스 맞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균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콜텟이라는 장르 자체가 저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부르시는 분도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주도 제가 보기엔 잘 못했습니다. 잘 못해가지고 물론 들으신 분은 전혀 모르세요. 뭐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앙상블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좀 불만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간 가사 측면, 전달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대본 자막이라면 자막으로 다 얘기를 해주니까 한꺼번에 많은 가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콜텟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궁녀 4명이서 부르는 궁녀들이 걱정하면서 부르는 여러 가지 노래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합창곡이 좀 많았고요. 합창곡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 부르는 가세 집에 가서 우리 애들하고 따뜻한 밥 한 술 먹으면 그거 행복이지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궁에서 부르는 이제 군에 있는 궁녀들과 함께 대신들이 같이 부르는 안평대교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과 같은 그런 합창곡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또 이제 안평대군의 그런 약간의 그런 어두운 부분을 묘사하는 그런 합창 파트도 좀 있고요. 그래서 합창곡이 4곡이고요. 관현악곡은 그 중간에 반주가 포함해서 곡 포함해서 이제 2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주 시간은 약 한 135분쯤 돼서 실제로 제가 정말 너무 많이 걱정했었어요. 이거 길면 안 된다.
인터미션 때 다 가신다 막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 많이 안 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작전은 뭐였냐면은 인터미션 직전에 끝날 때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주고 끝내야 된다. 못 가게.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터미션을 어느 텀에 둘 건지도 처음에 회의할 때 이 대본에서 어디서 인터미션 할 건지가 이제 해야죠. 왜 그런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왜냐면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 우리 예술이야. 우리끼리 잘하면 돼. 뭐 듣는 사람도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장르가 아닙니다. 뭐 제가 이해하는 오페라 장르는 뭐 저 정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오페라는 정말 대중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오페라 장르가 장르가 이 오페라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작비가 뭐 거의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저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만 무슨 투란도트 같은 거 할 때 외국에서 가져오면 기본적으로 티켓이 제일 싼 게 막 8만 원, 7만 원, 비싼 건 30만 원 막 이러잖아요. 그 정도면 되면 되죠. 또 뭐 청중도 동원해서 한 10,000명만 올 수 있다면 두 번 공연해서 그러면 그건 수집 않는 얘기지만 저희 공연 때는 운영 때는요 티켓이 물론 10만 원, 7만 원, 5만 원이었나 그래도 3만 원이었는데요 거의 다 DC에서 거의 반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요즘은 좋아졌습니다. 요즘 보니까 매칭이 생겼어요. 문화예술에서 이걸 알고 왜냐면 실제로 창작 오페라 이런 거 할 때 공연할 때 제작자들이 전부 다 50% 그렇지 않으면 안 오니까 저희도 10만 원 다 받고 팔고 싶죠. 근데 10만 원 받고 거저줘도 안 오는데 그걸 10만 원 내려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좋은 거지만 50% 해주겠다라고 팔아도 올까 말까인데 그걸 이제 제가 보니까 얼마 전부터 해체가 또 많이 했죠. 그랬더니만 이제 그 매칭해서 티켓 하나 사면은 티켓 하나는 무료로 주는 그건 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에서 스폰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환경이 좀 좋아졌을 거라 생각.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작년이었습니다만은 아주 제가 보기엔 너무 지루하고 그다음에 오페라가 아니고요. 이런 옛날 음악 하는 연주회를 했는데 그 매칭으로 하니까 굉장히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거구나 시스템이. 그래서 저도 기대 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 인터미션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그때 인터미션 했는데 시간이 좀 길어서 인터미션 포함하니까 7시 반 공연했는데 거의 10시가 다 돼서 이제 끝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긴데 실제로 그리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다 말씀 못 드리고요. 근데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정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연 다 끝나고 그 전에는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제작자, 그러니까 연출자부터 시작해서 지휘자, 음악감독,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치열하게 또 실제로 노래하는 분 중에 한 분도 어떤 음악에 대한 구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건 아니다. 여기 이건 굉장히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서로 치열하게 하고요. 아주 건전하게 치열하게 하고요. 무대에 올려서 다 그래서 결국은 그랬습니다. 오케이. 합의 보고 나온 게 뭐냐면은 무대 올리자.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그리고 보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작곡가 선생님들은 뭐 대본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절대 못 고쳐. 이건 고칠 수 없어. 이거 고치면 공연 못하게 할 거야. 이런 분들도 계셨지만 뭐 저는 그렇지 않고요. 또 우리 대본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거거든요. 해놓고서 물론 처음부터 그걸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 아시는 뭐 세계적인 오페라들도 다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정말 너무 멜로디 잘 썼다 곡이 처음부터 그렇게 쓴 게 아니고 하면서 수없이 개작을 하면서 고치면서 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이제 마스터피스가 생겨나는 건데 전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렇게 돌을 대주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나라 오페라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아? 뭐 돈만 들어가고 말이야. 이거 제대로 작품도 안 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제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저 시대 때는 절대 그런 작품, 푸치니의 라보엠 같은 작품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최소한 한 100년만 기다리자. 지금 이제 오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한 50년, 길어야 60년이라고 한다면은 한 3, 40년, 4, 50년 더 기다리다 보면 이런 과정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사실 제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전문적으로 오페라 대본을 쓰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김용모 선생님? 근데, 아니, 교수신데? 대본가 아니신가? 헷갈리잖아요. 오페라를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가도 많지 않다라는 게 여러 가지
근데 왜 전문가가 많지 않느냐? 그걸 누구한테 따지겠어요? 그거는 우리 문화 환경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시간이란 조건이 우리에게 그만큼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것들이 조금 쌓이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음악적 완성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제작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여태까지 우리나라 창작 오페라 중에 완성도가 괜찮다라는 걸 한 편도 본 적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느낌을 알죠. 딱 보면은 우리나라 오페라를 보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베르디 오페라에서 역시 좀 구성이 좀 떨어지고 말이야. 이게 음악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페라를 제가 네이트하게 쓰는 거는 2개 썼고요. 하나는 이제 제가 좀 뭐 도와달라 쓴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따라 쓰고 있는 거 이제 한 서너 개 쓰고. 우리나라 오페라에서 오페라를 5편 이상 쓰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없습니다. 뭐 손가락 안 해도 꼽을 정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연주하시고 연주 안 하시는 곡들이 많죠. 그렇게 공연을 안 올리기 때문에, 그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지금 말씀드린 리바이즈 하는 거. 작품을 올려서 똑같이 얘기해보고 의논해보고 오케이 한번 그러면은 이 부분 이렇게 다시 얘기해보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는 그 중심에는 대본가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재구성할 때는요, 다시 또 어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과정들을 무대에서 공연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다시 또 이제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기까지만 잠깐 제가 이제 제 과정 하고요. 실제 이제 음악 이야기를 잠깐 쉬시고 음악 이야기로 한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끝나고 나서 잠깐 뭐 궁금한 시간을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혹시 이 시간에 먼저 궁금하신 거? 네, 그러면 끝나고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파트에 실제 제가 쓴 오페라 악보도 좀 보시고 대본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두 번째 시간을 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첫 번째 파트는 좀 저도 지루했던 것 같아요.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는 뭐 오신 분들이 다 동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작품을 만들면서의 그런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근데 너무 예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곡을 쓰면서 혹은 글을 쓰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투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제가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은 그래도 좀 예쁜 시간을 갖도록 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세리아적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페라가 재밌는 오페라가 있고 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피가로의 결혼 이런 것들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건 이제 부파 코믹 오페라 쪽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좀 심각한 거 있죠. 베르디 오페라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세리아 오페라 조금 그다음에 독일 오페라들은 약간 독일 오페라는 다른 이제 징슈필이라는 말로 써가지고 레시타티브가 말이 있는 영국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오페라가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바그너 같은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피렐리오도 있습니다만 다 세리아 심각한 게 많고요. 또 재밌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아까 푸치니 오페라 중에 모엠이라든가 뭐 토스카 이런 건 전부 다 세리아 파트라면은 아까 안자니스키라든가 이런 건 이제 또 코믹 오페라도 있습니다. 부파 같은 느낌이 있고요. 특히 푸치니 오페라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많이 고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본이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중섭이 운영보다는 훨씬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운영은 정말 옛날 그 궁에 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소설처럼 느끼지만 이중섭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유사한 삶을 살았던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그 푸치니 오페라, 그래서 베리시모라는 오페라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은 뭐 바그너의 그 오페라들, 뭐 트리스탄이라든가, 타노즈 이런 오페라들은 전부 다 신화적인 이야기, 옛날 꿈 같은 얘기죠. 근데 이제 푸치니는 정말 우리 옆집에서 있는 일들,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오페라의 소재로 다루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오신 분들이, 내 이야기 같아.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인 거는 그 이중섭의 그 오페라를 굉장히 제가 너무 애착을, 물론 저의 그 천연작이기도 합니다만은 너무 애착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다시, 저희가 공연을 3번 했습니다. 올리긴 벌써 3번 했거든요. 3번이라는 건 이제 한 번 공연할 때 보통 한 3번 내지, 적으면 2번 하고 3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연 횟수로는 뭐 많습니다만, 제가 2012년
13년, 그다음에 14년 이렇게 해서 매년 이중섭을 올렸어요. 올릴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싸우면서 바꿔가지고 좀 더 작품으로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더 손을 볼 때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좋은 그런 스폰서십이 생기면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더 좀 완성 높은 작품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중섭의 그림을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그림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저희 작은 아버님이 또 그림을 그리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림을 많이 봐왔거든요. 물론 이제 장르가 비슷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그 이미지가 제가 뭐 이중섭의 그림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음악적인 언어가 운영과 이 이중섭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중섭의 음악은 좀 지금 제가 들을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들으실 수 있는. 근데 올려놓은 이유는 이렇게 열악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올려놓는 건데 그 가사 내용이나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중섭의 그림이 전 미술을 전공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그림으로는 이중섭이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리지 않는 작가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의 이미지의 어떤 그런 필터링을 통해서 새롭게 자기가 재해석해서 그려내는 거죠. 그런 걸 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작가들마다의 그 어떤 그죠 프리퍼런스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리얼리티를 똑같이 그려내는 화가도 물론 좋지만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작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려내는 그런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예를 들면 황소 같은 경우도 그게 황소 그림만 있지만 디테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그 선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모더니스트한 그 당시로 봤을 땐 굉장히 50년대니까 모더니스트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음악으로 맞추다 보니까 음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알고 계시던 그런 튠들, 그런 소리들의 구성이 아니고요. 평소에 잘 못 듣던 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듣던 뭐 일반 대중음악 같은 경우는 다 조성음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아닌 비슷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조성음악 안에 들어. 뭐 우리가 알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근데 이 이중섭은 그렇게 쓰여진 곡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표현한 음악적인 용어는 무조음악, 에이토널 뮤직. 그래서 토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음악으로 제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은 좀 무섭기도 하고, 이 코드가 맞는 거야? 이 화음이 맞아?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런 무조적인 성격의 그러니까 조성이 없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중섭의 그림이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기 때문에 그랬고요. 반대로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의 조선시대의 이야기다 보니까 조선 초기죠. 그러니까 옛날 음악이,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완전히 현대로 쓰다 보면 조금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외국도 마찬가지 사정은 비슷합니다. 오페라 프로덕션이 어렵기 때문에 곡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쓰였던 작품들이 있는데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뭐 다른 사회적 양상하고 비슷하게 세기말적 그런 불안과 공포들, 그다음에 뭐 공황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내용들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약간 사이코 혹은 요즘 사이코패스라고도 하는데 그런 장르의 오페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장르의 내용을 푸치니 언어로는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조적인 성격의 음악으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가장 심각한 게 이제, 그 보제크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막연하지만 많이 들으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고 꺼버리실 텐데, 보제크라는 알반 베르그의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20세기 초반에는 가장 메스터피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 공연이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듣기는 어렵습니다만은요. 그거는 시스템 문제인 것이지 음악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작품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영국 작곡가로 벤자민 브리튼이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오페라를 많이 쓴 영국 작곡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세기 초반에는 가장 오페라를 많이 쓴 작곡가인데 뭐 글로리아라든가 피터 그라임스 이런 작품들. 피터 그라임스는 제가 그 프로그램 노트에도 아마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공연할 때 그 프로그램 북에도 나는 이중섭이다 작품을 쓸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놓던 작품이다. 그만큼 굉장히 그 현대적인 언어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굉장히 대중을 배려한 그런 음악으로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피터 그라임스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냥 듣고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의 현대 오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러면은 이근영의 음악을 이해하는 그 정말 좋은 작품 오페라가 뭐가 있나 물어보시면 제가 이 두 작품을 말씀을 드리는데 알반 베르그의 보제크하고 그다음에 벤자민 브리튼의
피터 그라임스라는 둘 다 주인공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런 마인드를 보고 썼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음악 언어는 사용할 수 있는, 왜냐면은 작곡가가 뭐 곡 쓰는 게 뭐 똑같이 그냥 음표 가지고 쓰는 거 아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대본이라든가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음악으로 구성할 건지가 이제 저희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미술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술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감히 판단하기에는 그분의 그 스타일, 혹은 성향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죠. 예를 들면은 시기마다는 좀 다릅니다만은, 예를 들면 피카소의 그림하면 생각나는 구상이 있고요. 칸딘스키 하면 생각나는 그림의 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그 작가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음악은, 그냥 그럼 똑같이 음표를 쓰면 다 똑같지 않냐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이죠. 돌아가신, 정말 이 시대 굉장히 남은 마지막 현대음악 작곡가라는 피에르 블레즈라는 블란서 작곡가인데, 돌아가시긴 독일에서 돌아가셨어요. 며칠 안 됐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음악 언어를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의 처음에, 그러니까 20세 때, 그전에는 공부할 때니까 20세 한 중반 이후부터 썼던 작품하고요, 돌아가실 때 썼던 작품하고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따라서 다, 아마 미술 작가도 그런 분들 계신가요? 저도 피카소의 초기 작품 보니까 너무너무 잘 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에 가니까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려내는데, 음악은 좀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엔 미술보다 훨씬 강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이게 이근영 작품이 이중섭은 이런데, 운영은 이거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느낄 정도로 좀 언어가 다릅니다.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대본이 이 드라마 구성 시기가 예전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면에서는 소위 말하면 조성적 성격을 띤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제가 작품 쓸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기자분들도 오셔서 인터뷰할 때 물은 게, 이번 오페라의 음악적인 구성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다른 작곡가들, 이런 거죠. 특별히 이제 운영하고 어떤 분은 이중섭하고 제가 놀랐어요. 매일경제신문인가? 그분 기자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전화로만 통화했는데 그걸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언어하고 여기하고 다른 점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작곡가는 똑같지만 그 배경에 따라서 다른 음악적 언어를 구사하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조성적인 성격을 많이 띈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말은 이제 아마 제가 이중섭은 못 들어보셨으니까 비교가 안 돼. 참 들어보면 참 이제 뭔지 다 아실 텐데, 조금 그런 난해함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도 노래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영 같은 건 이제 들어보실 텐데, 이건 그냥 우리가 듣던 스타일의 그냥 음악인 것 같은데, 들을만한데 이러실 부분인데,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드라마적 구성이 이렇게 현대적인 어떤 그런 크리티컬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언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얘기가 지금 제가 오페라 음악적인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나는 이중섭이라는 이 챔버죠. 우리가 이제 소극장 오페라라고 말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소극장 오페라의 대본을 많이 쓰시면요, 작품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많기 때문에. 소극장은 일단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드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많이 안 드는 게 캐스팅을 보통은 많아야 한 7, 8명, 어떤 경우 3명에서 하는 오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 웨딩, 결혼, 공석준 선생님 쓰신 오페라, 그것도 유명하거든요. 세 명으로 연주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제작비는 거의 안 드는 거니까, 소극장 오페라서 요즘은 우리나라에 소극장 페스티벌이 있어요. 혹시 기회 되시면은, 계속 뜹니다만, 소극장, 여기 국립극장 소극장, 혹은 옆에 있는, 예술전당 여기 안에 있는 조그만, 토어극장이 아니고 거기 극장도 있고, 조그만 데서 하는 오페라 같은 경우라면 이제 보통 길어야 70분, 75분, 인터미션 없이 재미있게 하면, 그런 건데, 지금 사실은 원래는 제가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챔버인데, 워낙 제작하는 그때 김문희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욕심을 내셔가지고, 이건 그랜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길이도 아까 한 30분, 굉장히 긴 오페라입니다. 너무너무 지루해요. 제가 봐도 너무 길어서.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운영 같은 경우는 대극장 오페라로 처음부터 이제 작품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오페라라고 얘기하는데 초연도 그래서 저기 국립극장 장충동의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일단 그 대극장의 두려움은요 무대를 채우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객석을 채우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보통 한 1,500석 이상이 되니까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하는데 3,000명, 3,000명 그냥 뭐 하면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공은 70%는 대성공이고요. 50%면 오케이, 예, 괜찮다. 근데 보통 뭐 30%. 얼마 전에 부끄러운 얘기가 있었죠. 저 지방에서 저도 그 뉴스 봤거든요. 그 문제됐죠. 안동인가요? 거기서 오페라단이 올라와서 여기 극장에서 공연했잖아요. 버스 뭐 40몇 대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데려와서 했잖아요. 공짜 공연해가지고 그건데 그거 다 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구속되고 뭐 신문에 한참 됐었는데 어떻게 예, 그런 게 비일비재하죠. 그거는 왜냐면 그런 오페라 이렇게 하는데 시에 제가 알기로는 안동시에 무슨 거기에 그 선비의 이야기를 오페라를 했는데 서울 시민이 절대로 안 보죠. 그것도 왜냐면 이게 약간 소위 말하는 그 뭐죠? 전시행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만들었나 본데 무리수를 뛰었는데 그게 저도 그거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대성황리에 만석을 이루면서 이게 아닐 텐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주 후에 터졌죠. 근데 그게 현실적인 부분인 건데 이 대극장 오페라의 이게 어떻게 보면 난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작비가 국가 지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극장 오페라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는 그 음악을 당연 들어오셔 아실 텐데 소극장 오페라는 일단 반주도요. 악기도 한 8명 정도입니다. 많아야 한 10명이고요. 그다음에 악기도 뭐 현도 첼로 1명, 뭐 비올라 1명 이렇게 해서 목관악기 1명, 플루트 1명 이렇게 연주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풀 이관 오케스트라 편성이죠. 뭐 여러분 아시는 모차르트, 베토벤 교향곡 연주하는 그 사이즈 오케스트라가 이제 그 피트 하나 들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제작 그 오케스트라 그 비용만 해도요 그게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비용이라서 뭐 그것도 굉장히 제작비에 부담을 주는 파트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랜드 오페라에서 했는데 근데 요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시다시피 그 국립극장은 얼마 전에 리노베이션을 했는데요 거기는 창극 이제 공연장이 많이 생겼잖아요. 세종문화회관, 그다음에 여기 오페라 극장 뭐 생겼기 때문에 야, 다 하지 말고 해서 거기는 흡입판을 다 붙여놨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벽 보면요. 소리 흡수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스튜디오, 녹음실 가보셨죠? 거기는 다 흡입판 붙여놨거든요. 왜냐면 마이크 녹음하기 때문에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많이 울려줘야 되는데 소리를 다 하다 보니까 혹시 보셨으면서 어떤 분은 너무 멋있었어요 하는 게 있는데요. 무대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운영할 때는 무대가 제가 이제 화면 보여드리는데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무대가 서 있었어요. 그 높이가 맨 처음에 각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13도로 생각하셨대요. 그 무대 제작하신 분이요. 근데 이거 해보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게 8도인가로 바꿨대요. 근데 8도로 했는데요. 처음에 무대에 설치하고 가서 보니까 다들 기절했어요. 여기서 스키장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모든 소품을 전부 다 찍찍이를 붙여놓습니다. 그것도 몇 중으로 해놓습니다. 왜냐면은 하다가 공중하다 쓸어 내려가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간에 춤을 추는 부분이 있거든요. 춤 추는 분이 점프를 해서 앞에서 텀블링을 해요. 실제로 그 리허설 할 때, 공연 때는 안 그래요. 리허설 할 때 점프 하다가 무대 그 피트 안쪽까지 바짝 가서 이렇게 전부 보고 있는데 전부 다 막 으악 소리 질렀죠. 너무 왜냐면 이게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홀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가 안 들기 때문에 마치 뒤꿈치를 그냥 부르는 것보다 뒤꿈치를 이렇게 세워서 부르면 노래를 좀 잘하거든요. 옛날에 그 대학 입시 때 성악과 아이들 카튼 쳤을 때는 다 그렇게 불렀어요. 막 뭐 왜냐면 커튼 치면 심사 때문에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 올려놓고 별짓을 다 하고 노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 실력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은 커튼 다 치워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기에 그냥 다 뭐가 하는데 그만큼 세우는 게 노래분들한테 유리하다 보니까 다 소리 때문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그랬었어요. 우리 왜 홀을 여기 빌려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기 오페라 하우스만 되면 그냥 서서 불러도 그냥 쩡쩡쩡쩡 울리니까 그 제작비를 다 할 수 있는데 국립극장이다 보니까 그걸 하는 수 없이.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이걸 국립극장 아닌 데서 쓰면은 이 세팅, 무대 세팅을 다 어디다 갖다 쓰냐 이거죠.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그런 거 쓸 이유가 없는 거. 그거보다 세울 이유가 없거든요. 위험하고요. 각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오케스트라 첫 무대 리허설을 하러 왔더니 오케스트라 악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희는 공연 못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막 굴러 떨어지면 오케스트라 피트 다 날라와서 이게 자기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여긴 아니었지만 딴 데서 하다가
뭐죠? 이게 뭐 신발인가 뭐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뭐 팀판이 사람이 맞았대나 그래 뭐 다치진 않았지만 이거 담보가 안 되면 못합니다 해서 앞에다 뭐 굉장히 많은 시큐리티 관련된 많이 했습니다. 전 해프닝은 안 일어났지만 근데 그게 전부 다 결국은 홀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아직 참고적으로 홀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어쿠스틱이 좀 이게 공연장에 마이크 써서 이게 마이크 스피커로 하는 공연 창극 공연할 때만 쓰는 것이지 근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지금 다 그냥 공연장에서 하죠. 또 하나가 오페라 하우스 쓰면 되지 않느냐. 오페라 하우스는 대관을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뮤지컬 같은, 제가 정말 너무 우리도 컴플레인 하는 거, 여기는 뮤지컬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뮤지컬 하는 곳이 여기 삼성 스퀘어 가는 생겼죠. 이제 사실 그런 데가, 그 다음에 충무 아트홀, 이런 데는 참 뮤지컬 하기 참 좋은 시스템인데, 왜냐면 거기는 이제 스피커를 활용을 해서 무대 디자인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공연을 하기 좋아요. 근데 이런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뮤지컬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너무 잘하죠. 좋습니다만은 그거 말고 어쿠스틱한 거. 순수 그냥 소위 말하는 바이올린 소리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예쁜 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잘 만들어 놓은 데다가 그걸 스피커로 틀어놓는 거는 참 제가 보기엔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낭비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대관이 안 되는 거죠. 뮤지컬 한 번 하면은 보통 2개월은 못 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 하늘의 별따기라서 물론 저희가 이제 국립극장에 간 이유가 그겁니다. 대관을 못해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한없이 가게 됐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대극장, 별 얘기다. 대극장 오페라로 운영이 쓰여져가지고요. 일단 오케스트라 사이즈도 좀 다르고요. 음악적인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 오음계라는 게 우리나라 궁상각치우, 예, 그런 패턴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운영할 때, 장승호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연출한 선생님 장승호 하셨는데, 저랑 굉장히 합의를 처음부터 보신 게, 이거는 무슨 우리나라 한국적인 오페라 이런 거 없다. 이거는 무조건 그냥 이근영 오페라다. 그러니까, 당신의 음악 언어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어필을 했었어요. 이거를 국악적인 느낌의 사람들이 친숙하게 그냥 우리나라 아리랑 비슷한 느낌의 그런 걸로 곡 쓰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에 그런 류의 음악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자면은 동의했으면 제가 그렇게 씁니다만은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근영 오페라로 이근영의 음악으로 가자라고 얘기했고 그 부분을 좀 많이 홍보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은 왜냐면 제가 무조적인 부분도 있어요. 오케스트라 파트 같은 경우라면은 악기이기 때문에 악기는 연주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 면에서는요. 근데 이제 노래는 굉장히 예쁘게 부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써서 그런 면에서 살짝 특히 리듬 같은 경우는 땀 빠방 쿵딱 쿵딱 따닥 이런 한국적인 리듬 좀 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음악적인 언어로는 이렇게 서양의 조성 음악, 그다음에 한국의 이런 오음계적 음악들 이런 것들 이제 섞어서 지금 이중섭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그럼 한번 제가 이중섭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음악을 한번 잠깐 들어보고 그다음에 대본하고 음악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깊어졌는데 자주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새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새가 돼서 날아가지고 이 궁을 벗어나서 내 사랑하는 우리 김생애 그걸로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노래한 그런 아리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서양적인 조성음악적 언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악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곡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닌데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됐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라노 김순영, 요즘 잘 나가는 가수입니다. 유튜브 쳐보시면 많이 있어요.
창작곡인데도 보통 박수를 이렇게 쳐줍니다. 아리아 끝나면은, 오페라 끝나면 이렇게 아리아 박수 쳐주거든요. 근데 물론 당연히 스태프들이 뒤에서 쳤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눈치 보고 친 내용입니다. 알아서 친 건 아니고요. 네. 이런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치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약간 한국적인 정서가 좀 담겨 있는 그 중간중간에 물론 이제 그 서양적인 조성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섞어 놓은 부분들이 이 곡에선 이제 굉장히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보시고 그다음에 대본 얘기하기 음악은 첫 이미지 첫 만남을 끝나고 나서 그 보고 싶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김생이 운영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그 아리아입니다. 완전히 서양 언어로만 쓰여진 곡이에요. 이게 실제 공연할 때 썼던 악보입니다. 그래서 악보를 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악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씩입니다. 하나씩이고 그 아까 제가 들려드렸던 그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이 목관 악기군들도 2개씩 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일렉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조한 오르간 비슷한 신디사이저 같은 악기입니다.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돈이 없는 데서 오케스트라는 쓰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그 전자악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소극장 오페라 할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악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연할 때는 아니었는데 두 번째 공연할 때는 일렉톤을 좀 써야 돼서 제가 악보를 따로 만들어서 일렉톤 악보를 따로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씩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씩 이렇게 바이올린 둘이 있고 비올라, 첼로, 이제 베이스가 있고요. 이중섭이 지금 여기부터 이제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사실은 그 악보를 좀 첨부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악보가 없어가지고 그 가사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대본을 받았을 때하고 실제로 음악하고 나갈 때는 조금 다른 구성을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 대본을 쓰실 때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대본을 쓰시죠. 근데 음악은 돌아가는 그런 그 성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재현 보통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의 구성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대본가 선생님들은 그거를 못 바꾸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사실 못 바꾸게 하면 음악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서술적으로만 쑥 쓰게 되면 드라마적 요소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그 원래 대본 쓰신 거에 비해서 곡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다른 구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은 제가 이제 쓰면서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쓰면서 이제 쓰는 내용, 제가 어떤 커트하는 거, 좀 곡으로 쓰기 어렵다는 가사가 뭐냐면 부사들입니다. 부사들이 좀 어렵고 조사도 좀 쓰기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맥은 상관없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은 쏠 때 나는 마치 이것을 다 잃어버린 듯 할 때 마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음악적인 가사로 넣기가 어떨 때는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걸 아리아로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작 퀘이트 합니다. 이번에 아리아 몇 개 쓸까요? 뭐 10개 쓰죠. 어느 부분을 둘까요? 물론 제일 먼저 작곡가가 곡을 쓰니까 작곡가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작 퀘이트 제가 얘기하죠. 여기 아리아를 쓰길 원합니다. 선생님들 생각이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좋겠다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사 내용하고 대본 가사 내용하고 곡 내용하고 이제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보고서 보통 알아서 정리를 합니다. 대본 주시면 또 왜냐면 대본 한 선생님들이 또 바꿔달라 그러면은요, 문제는 바꿨는데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좀 걱정해서, 제가 그냥 보통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다 이제 음악입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요, 두 곡 다 전부 다 이게 다 돌아가는 구조를 많이 보여줘요. 음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것만 계속 나열하게 되면은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리피트하는 그거는 음악적으로는 반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복적인 부분들이 음악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작곡은 반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학생들한테도. 왜냐면은 어떻게 반복할 건지의 문제가 이제 테크니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는 음악은 없습니다. 뭐 들어보셨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전이죠. 존 케이지 음악이라든가 그런 구조를 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준 반복의 구조로만 음악된 것도 있죠. 혹시 미니멀리즘 음악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뭐 스티브 라이라든가 이런 작곡들은 반복으로만 음악을 구성하는 또 의도적으로 그만큼 반복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리피트한다는 것 때문에 가사가 대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리아 가사는 전적으로 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감정을 묘사하거나 이런 걸 하더라도 그냥 뭐랄까 연극에서 이렇게 독백하듯이 쓰는 그런 걸로는 사실 곡 쓰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시로 그래서 아마 나중에 혹시 작업을 해보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작곡가가 여기를 아리아로 쓰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아마 알려서 작가 선생님들이 시로 한번 바꿔주세요 하면 이제 보통 시에서 제가 지금 다른 작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여비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거기는 시인이 붙으셨어요. 시인이 붙으셔가지고 대본 쓰신 분 계시고 대본에서 제가 지금 이제 여기로 쓰겠다고 했더니 그 부분을 지금 시인이 가져가셔가지고 그 시인이 그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처럼 쓰셔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곡을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시다 보니까 제가 항상 그 아리아 쓸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라이밍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유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시 같은 쓰시는 분들은 그냥 막 산문처럼 쓰시는 분들 계시지만 사실 곡 쓰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통은 라이밍이 뭐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국문학 시 보면은 라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를 가지고 곡을 쓴 경우라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시로만도 물론 라이밍이 중요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슈베르트라든가 슈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연가곡이라는 곡을 쓸 때 보면 그 라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이제 약간의 장절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통절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는 좀 다르지만 마왕 같은 거 이런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보통은 시를 가지고 가곡을 쓸 때는 그런 라이밍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가 좋으냐면요. 음악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듣는 분들이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받아들이는 속도가 뭐 너무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한 만큼 갈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패턴이 있다는 것 자체는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들어보셨는데 현대막 들을 때 막, 이거 뭐 계속 막 이게 헷갈리고 뭔지 모르겠다는 건 그런 패턴을 못 잡으신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저것도 괜찮은 것 같네 하는 것들은 어렵지만 패턴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뭐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패턴을 가지고 간다고 치는 거로 라이밍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산문으로 쓴 시를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렇게 패턴이 있는 라이밍으로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곡 쓰기에 제일 좋은 거는 한 3부분 정도로 나눠서 첫 번째 그러니까 큰 씬이 있는 거죠. 가수가 앞에 처음에 노래 시작할 때 어떤 느낌으로 할까? 그 느낌 하나, 그 다음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느낌 하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돌아온다면 또 느낌 하나 해서 그 패턴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대본이나 시를 쓰실 때는 그런 걸로 쓰시면 정말 퍼펙트인 것 같아요. 저한테 기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쓰실 때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하나가,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거, 하나가 제가 지금, 뭐가 있냐면요. 음악 언어, 한국 서양과 국어 특징이에요. 발성과 발음. 이 벨칸토하고 우리나라 이제 코리안 딕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건 지금까지도 저뿐만 아니고요. 오페라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인 건데, 한국어가 노래하기,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솔페이지죠. 이게 서양 음악 언계로 노래하기는 참 어렵다. 이중섭 같은 경우라면요, 그 음악도 어려운데 가사 전달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뭐 저 듣기 좋으라고 물론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겁니다만은 그 노래하신 주역한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대요. 자기는 오페라를 왜냐면은 뭐 보통 그분들이 외국 오페라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 오페라, 창작 오페라 하는 것도 그분들도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한국어로 노래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이 음악적 왜냐면 제가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성악가 선생님들이 너를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소리만 내지 가사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이제 하거든요. 근데 노래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서 정가 뭐 이런 거 하고 온 분들 안 계세요. 다 이탈리아, 독일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거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 알고 계신 게 벨칸토죠. 이탈리아, 예쁘게 노래하다는 뜻인데, 이 이탈리아 언어로 노래하기에 굉장히 좋은 발성인 거죠.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뭐, 파바로티, 뭐, 도밍고, 뭐, 호세 카라라스, 이런 사람이 전부 다 그 벨칸토식 발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발성으로 한국어로 노래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못 알아듣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이중섭 같은 경우는 음악이 좀 쉬우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가사도 어려우니까 이 선생님이 하는 수 없이 뭘 바꿨냐면요, 발성을 바꿨어요. 스스로.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망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약간 좀 다른 관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박연폭포 이거를요 창처럼 하는 서양에서 배우신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처럼 벨칸토로 하면서 가사 하니까 보는 분들은 좋다 우리나라적이다 느낌인데 그분은 이제 소리가 그렇게 됐죠.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위험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아직 젊으니까. 자기 왜냐면 욕심 있잖아요. 다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이탈리아도 잘하고, 프렌치도 잘하고, 한국도 잘하고. 가수들이 그런 거죠. 사실 이 세계가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오페라 이거 잘하면 누구야 하면은 계속 불러가니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가수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를 이제 그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하죠. 그러다가 소리가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될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스타디 차원에서 보는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운용도 많았었어요. 제가 그 운용 연습할 때 그 지휘자 선생님이, 음악감독 선생님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게 음정이 아니고 발음이었었어요, 발음. 그러니까 발음이다 보니까 조금 한국어적 발음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어떤 분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지적을 받으실 정도로. 왜냐면 실제로 무대 위에서는 안 들리니까요. 이게 이렇게 앞에서 하라면은 들리지만요. 아시겠다시피 거의 한 30m 이상 저 뒤에서 노래하는데 이러면 하나도 안 들리죠. 자막 보고 하라고 그게 무슨 음악입니까? 그냥 자막 없이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이 한국어 가사에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대본을 쓰실 때 그런 제일 어려운 발음이 발음, 그다음에
이 발음 같은 거, 그다음에 경음들 같은 발음도 있잖아요. 그런 발음들을 한번 고민하시면서 똑같은 형용사라든가 뭐 쓰시더라도 그런 어떤 임성학적인 그런 소리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하시면서 대본을 쓰시면 노래할 때, 뭐 가사 대본도 들면 노래할 때 굉장히 많이 적어도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뭐 강철 선생님도 경험하셨을 거겠지만은 하다가 성악가들이 좀 선생님 이거 가사를 좀 다른 걸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뭐 왜냐면 자기가 소리가 어떤 의미냐면 뭐 F나 뭐 F 샵, 뭐 E 플랫 때 딱 걸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쪽 용어로 파사지오라고 소리를 이렇게 왜냐면 중음 내는 그 방향하고 고음 내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고음 내는 그 사이에 딱 걸린대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요거 가사를 조금 바꿔주세요. 아니면 조금 바꿔서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 그 테너 아리아 선생님은 아까 소프라노 것도 잘 들리는데 테너는 솔직히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이유가 다 그겁니다. 그리워라 이러잖아요. 그리워라인데. 근데 할 때 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워라 하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왜냐면 자기 이제 발성을 가져가야 되니까 소리가. 그냥 그런 발음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도 실제 공연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대본하고도. 그러니까 뭐 약간 결론적인 건지 모르지만은 이 대본 작업은 제일 먼저 끝납니다. 왜냐면 그래서 대본이 딱 끝나고 나면 음악이 왜냐면 하는데 또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본이 그래서 제일 편한 건 제가 보기엔 부른 건 대본 선생님 딱 쓱 던지면 이제 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아닙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계속 입말부 하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바꿔주시고 아까 얘기했으면 작곡가 선생님이 필요해서 여기를 조금 이렇게 해달라 하는 부분도 계속 일을 같이 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제 공연할 때도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그 조사들 있잖아요. 뭐 의라든가 뭐 애게 이런 것들도 사실 거의 잘 못 쓰거든요. 음악적인 용어로는. 그런 거에 대한 조정, 수정 이런 것들이 공연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끝까지 같이 대본 선생님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결국은 무대 위에서도 무대 하는 게 음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물론 그 뒤에 많은 스텝들 뭐 무대 조명, 디자인 뭐 그다음 영상 뭐 다 포함됩니다만은 사실 대본가 선생님들도 끝까지 공연 때까지 같이 가면서 인원 동원도 해주시지만 이렇게 대본 작업까지 끝까지 악보 작업을 위해서 이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이 서양 음악 언어와 우리 한국어의 그런 어감의 차이, 느낌의 차이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언어는 플랫 랭귀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인토네이션 없이 말씀드려도 다 알아듣으시잖아요. 영어를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where is 맥도날드를 못 알아듣잖아요. 나날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죠. 그러니까 서양 언어는 라이밍 자체가 언어되어 있기 때문에 참 곡식이 좋습니다만 저도 뭐 영어로 많이 보고 써봤기 때문에 근데 역시 한국어는요 뭐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리워라 누가 나 너 그리워 이렇게 말합니까? 나 너 그리워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모든 액센트를 다 앞에다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워라 노래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어순하고는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고민은 사실은 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종구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사와 음악을 어떻게 잘 그 라이밍을 그러니까 페나틱하게 음성학적인 소리로서 잘 만들어낼 건지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실 아까 맨 처음에 그 얘기했던 우리나라 음악은 조금 이상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연구와 고민들이 결국은 수십 년 좀 기다려주시면 나중에는 더 좋은, 더 마음의 문을 열어두셔야지. 안 돼. 이건 다 써야 됩니다. 이거는 뜻이 이렇기 때문에 또 왜냐면 그 대본 쓰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요, 심각하세요. 굉장히 생각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음악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철학적인 걸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사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서, 그런 마음에 좀 준비를 하시면서 쓰시면은 좋은 대본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제 얘기는 다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까 가져왔는데, 그래도, 요것만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봐야 되는 건가 보다. 이게, 나는 이중섭이다. 창작오페라 몇 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창작오페라 이중섭을 처음에 제작하셨고 그 다음에 만드셨고 두 번의 공연 때까지 계속 연출을 하셨던 김문식 선생님이 잠깐 나오세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혹시 그리워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그리워할 게 확실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셔가지고 원래 연출하는 분이 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으면 작품 올리기가 참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2초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한번 잠깐 한번 보시고 모든 거 맞죠?
한 40초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중섭 오페라 캐스팅이고요. 네. 여기, 예, 저기 나오시. 예, 살아생전 모습입니다. 네. 네, 제가 너무 시간이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뭐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그리고 뭐 책에서 보는 그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느끼면서 작품을 구성해 나가면서, 조금 생각했던 부분들은 거의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작 환경,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작품에서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짧게,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간, 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혹시, 한 2, 3분 정도만, 그래서 한두 분만 혹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뭐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 토론을 좋아하는데, 저는 뭐 욕하는 것도 좋습니다. 욕하는 거 좋고, 거기는 왜 그래요? 막 이런 것도 혹시 궁금한 점이라든가 있으시면. 네. 대표 아리아. 이중섭이나 뭐 운영이나. 네. 이중섭은 아까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중섭이 그 아내와 식구들을 가난 때문에 일본으로 보내거든요. 보낸 다음에 혼자 남은 그 외로움을 노래한 모두가 떠나간 후인가? 뭐 이런 아리아가 있습니다. 중간. 제가 오늘 가져왔었는데요. 네, 그 아리아가 그래도 이중섭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뭐, 그 곡은 또 그 중간에 레지타티브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여러 가지 그 가수들한테 그런 걸 주거든요. 한국은 그냥 똑같은 느낌으로 부르지 않게 하거든요. 시작, 중간, 마지막 부분이 그 감정 변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작품, 그 아리아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에서는, 사실 지금 것보다는 그 전에 나오는데, 문풍지에 바람이 스쳐도라는 아리아가 있어요. 운영의 아리아인데, 굉장히 예쁜 아리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걸 안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이 아리아가 좀 한국적인 느낌의 그런 부분과 서양적인 느낌이 섞여 있는 거라 제가 가져왔는데, 그 문풍지에 바람이 스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김생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은 마음을 그린 그런 아리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아까 말한 김생의 그 오열하는 아리아. 네, 인생은 허무하다. 사랑 없이는 의미 없다라고 부르는 마지막 김생의 아리아. 네,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리아. 예. 네. 혹시 뭐 나중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제 이메일이나 뭐 알려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대답해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대본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근데 이제 비극은 조금 그렇고요. 희극 오페라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너무 재밌는 오페라들 대본들 있으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이거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저도 좀 많이 검토해서 좋으면 제작자분한테 말씀드려서 오페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